아마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주가의 방향성은 아닐 겁니다. 상승 속도하고 그다음에 주가 수준이 얼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다시 시장의 의문을 한번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림이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실 뭐 미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 급등한 거 뭐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추가 상승할 거냐 이러고 보기에는 난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 지표들 좀 보면은 10월부터 미국의 코로나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일평균 미국 코로나가 4만 명이었는데 10월로 들어가면서 6만 명, 거의 50% 늘어났고 지금은 뭐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제조업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고용 상황도 뭐 신규 주문도 한국 수출이랑 연관되는 잘 나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고용도 계속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고 ISM 고용 지표도 개선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국이 특히 주목되는 게 글로벌 증시, 뭐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이익 모멘텀이 가장 양호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지금 주목되면서 전 세계 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연초위에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었죠. 그러면서 하반기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플러스로 9월부터 전환을 했고 아직까지 신흥국이나 글로벌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후에도 탄력 속도를 가파르게 나아가면서 거의 8%까지 이제 좀 차이가 굉장히 좀 많게 그래서 실적 전망에 대한 글로벌 증시와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향후 전망 또한 또 더 밝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EPS 전망 추이를 우리가 좀 가능해 볼 수 있는 게 12개월 선행 이익 증가율입니다. 즉 내년에 얼마나 이익이 증가하냐 이 부분인데 이것 또한 사실 한국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EPS 증가율이 43.3%라고 해서 이제 주요국이 플러스지만 그 수준이 이미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익 기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R이 우리가 평균 대비 지금 한 13배가 넘어서 역사적 평균 10배 대비 30%가 높다. 그렇지만 EPS 증가율이 40% 넘다는 거는 이렇게 본다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좀 쉬어갈 거라고 우리가 봤던 이유가 뭐 코로나 확산도 있었고 또한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가 미국 추가 부양책이었습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지 뭐 실업 급여라든지 기업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 불복 선언을 하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하원을 뭐 다 통합하는데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대선 이후에 좀 진통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보였는데 뭐 오늘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한 게 저 규모 2조 2천억 달러를 통과시켜 놨는데 하원에서 저거를 좀 줄이더라도 축소하더라도 빨리 공화당이랑 협의해라. 뭐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봤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마찰적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부양책 지연 이런 리스크들이 실제로 보면 대선 이후에 거의 다 해소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도 거의 6조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중간에 환율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또 외국인들이 느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좀 부담이 되고 차익 실현 욕구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우리가 언급하는 게 너무 우리 기준,
국내 예. 투자자 원화 기준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로 매매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이 중간 고리를 같이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럴 예. 때는 고점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예, 좀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2년 10개월 만에 코스피가 11월 23일 날 역사적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뭐 올해 들어서 계속 좀 팔게 했습니다. 뭐 22조 가량 팔다가 11월에 들어서 6조 이상 순매수하면서 최근 증시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들이 보는 역사적 고점은 얼마냐라는 걸 좀 따져봤는데 첫 번째는 가장 그 외국인들이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하는 MSCI 코리아 지수로 좀 봤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뭐 지난 고점 18년 1월 29일이죠. 그리고 엊그제 11월 23일이 뭐 585.4로 지난 고점을 넘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달러를 환산해서 그 당시에 환율과 지금의 환율을 비교해서 보면은 차이가 좀 꽤 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환산 기준으로 다시 좀 그려봤더니 11월 23일 종가가 18년 1월 29일 대비 아직까지 4% 정도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점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점은 환율의 차이입니다. 그 18년 1월 달이 워낙 굉장히 강세가 나오면서 한 1,080원, 1,070원대까지 내려와 있던 상황이고 지금은 워낙 강세긴 하지만 1,100원 이상에 있는 상황, 이 차이로 인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는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고점 대비 한 4%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그 그래프가 나왔는데 수치를 잠깐 그 말씀드리면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상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날 145였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11월 23일 며칠 전이었네요. 네. 이틀 전인가요? 거의, 그때에 네. 139.4니까 아직까지 4% 아직 고점보다는 좀 낮은 상태. 네네. 예.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원화로 보는 이 종합주가 지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넘은 넘었지만 게 맞지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볼 수 여유 있는. 있게 본다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할 볼 수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번 여쭤볼 게 최근에 환율이 특히 원화가 네네. 굉장히 빠른 네, 속도로서 맞습니다. 그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이들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거고 네네, 이게 맞습니다. 아마 올해 4분기하고 내년도 1분기에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에 따른 이 시장 영향은 어떻다고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사실 보면은 뭐 그 수출이라는 게 더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이익이죠. 그 이익을 우리가 줄여서 EPS라고 얘기하는데 수출과 EPS를 보면 거의 동행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 최근 10년 동안을 보면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가 당연히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인데 그러다 보니 수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과 이 그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면 이제 경기가 좋으면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원화도 강세로 갑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외상 관계를 이렇게 보이는 게 일반적인 구간에서인데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강세로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게 마냥 한두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의 그 원달러 환율의 밴드를 보면은 뭐 그런 한국의 펀더멘탈을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원달러 환율이 5년을 보면 1,054원이 저점이었고 말씀드린 그 18년 1월이었고요. 고점은 올해였던 2020년이었고 그때 1,285원. 그래서 이 사이로 왔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하회하면 경기 펀더멘털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등을 하는 거고 1,300원에 가까워지면 이제 원화가 너무 싸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견연에서 이제 120개 수출 기업 대상으로 우리나라 당신들의 손익부인기점 환율이 얼마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 보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1,052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 1,052원. 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그 원달러 환율 수준하고 거의 하단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1,100원 수준으로 나와서 예. 이미 중소기업들은 좀 힘들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제 원달러율이 1,100원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뭐 코스피에 긍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1,050원을 넘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이제 한국의 펀더멘털이 좀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에 코스피 추가 상승 여부도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 따라 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원화의 절상은 좀 견딜만한데 네.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기 피곤해지는 시작한다. 형태가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1,100원, 이미 그다음에 왔고, 네. 그거보다도 큰 기업들은 그래도 한 네네. 뭐 1,070원 뭐 이 정도니까 네네. 상당히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보다 더 좀 그 유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바이든 그 후보가 당선인. 이제 네. 뭐 대통령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 아마 불복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네. 시간 지나서 행정부가 출범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췄냐면 친환경 쪽에 많이 계속 네. 맞춰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미국의 4년 동안의 행정부가 바뀌는 형태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할 텐데 이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보면 사실 우려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법인세 인상 그리고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됐는데 옐렌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에 앉히면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불식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옐런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장과 소통하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정적 그 이슈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뭐 큰 변화가 4년 동안에 있겠지만은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크게 변화될 거냐 이러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거 트럼프 행정부를 보더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선 첫 해인 2017년엔 무역 분쟁 시작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이라는 게 어느 대통령이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서 일단 당장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공화당 민주당의 재임 기간에 달러 지수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책 방향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예. 주로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투자 활성화 때문에 인프라 투자 활성화 때문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가고 주로 공화당에 이제 기여하는 쪽이 오일 메이커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달러 약세를 선호했고 예. 실제로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보면 민주당 기간에는 달러 강세, 공화당 기간에 달러 약세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집권 1년 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런 모습이 나와서 오히려 집권 1년 차에 그 금융시장에 나타났던 영향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 정권 시절이 재임 첫 해 보면 달러 약세, 공화당이 강세 뭐 이런 점을 나타날 때 일단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도 실제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인이 좀 우리나라를 매수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교역량 개선 기대입니다. 아무래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무역 정쟁이 뭐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나오다시피 이렇게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제 다자 간에 협상을 하겠다. 이런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자 간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글로벌 교역량을 개선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되는 점이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꼭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까? 우리가 예. 또 부정적인 부분도 꼭 찾아서 한번 좀 봐서 미리 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엔화 약세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다자간의 틀을 이용하겠다. 이 얘기가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렇죠.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자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일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면서 일본에겐 아베노믹스를 용인하면서 엔화 약세가 용인된 이런 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임 기간 동안 보면 뭐 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일본과 견제하는 수출주들이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반대 극부는 뭐였냐면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제품의 선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재가 강세를 기록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엔화 약세는 우려되지만 향후에 중국 소비재가 좀 기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바이든 당선인 재임 기간 동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짧네요. 저희 준비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투자 전략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 내년까지 좀 정리해서 뭐 있는 시간 동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데 이제 단순히 많이 산다 이렇게 보기보다 시총과 비교해봤습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 시가총액 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사는 게 맞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 유망주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니까 시총 대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게 화학, 조선, IT 가전,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등이고 뭐 사실 이 중에 조선, 반도체 등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잘 올라가는 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인데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에 대한 기대도 뭐 같이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업종이 보험, 철강, IT, 가전,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기대가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를 좀 정리해 보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해소된다 이런 관점을 보면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던 여행, 카지노, 유통 같은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반면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리도 계속 좀 올라가고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뭐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도 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 퀄리티 주식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고 현금 흐름도 양호한 뭐 강원랜드, KTNG, 삼성전자 등 이런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상당히 심했던 업종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이나 자기의 가치를 상당히 높여가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